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590여 분 지금 더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콩 앱으로도 저희가 화면으로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저희가 뉴부심 뉴스 브런치 부설심리연구소 여러분들의 힘든 마음을 또 같이 하는 시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월요일과 수요일은 이 두 분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는 정치 뉴스로 좀 가보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정감사를 마친 뒤에 지사직을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들여다보면서 같이 고민해 볼까요? 예,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계속 유지할지 그럼 어느 시점에 사퇴를 할지가 관심을 모았던 이유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국정감사 분위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다 지금 공방해버리고 심지어는 정회가 됐다가 네. 다시 국정감사가 열릴 정도로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당초 예상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며칠 안에 경기도지사를 사퇴하고 예. 국정감사장에는 그러면 도지사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후보 선출 이후 된 다음 날 네. 지도부 간담회를 하면서 지사직 사퇴를 권유하고 대선 준비에 집중하라는 취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일 화요일쯤이면 경기도지사를 물러나겠다라는 기자회견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자,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지사가 밝힌 내용은 한마디로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를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받겠다. 예. 따라서 지사직 사퇴 여부는 그 이후에 다시 밝히겠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고요. 주요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국정감사 받겠다는 주요 이유로는 정치 공세가 예상이 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 내용, 행정 성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관련된 직원들과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더불어서 지금 불로소득 개발 이익이 특정인들의 입에 들어가지 않고 모두 공공에 기속될 수 있는 개발 이익 전액 국민 환수제를 시행하겠다. 네. 이렇게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지금 대장동 이슈 자체가 워낙 국정감사 끝날 때까지 또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서 좀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 보겠다라는 해석이 그러네요. 나오고 있는데 야당에서 지금 총공세를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 지금 수사 상황도 보면 만만치가 않은 내용들이 나오고 상황입니다. 예, 있죠.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의 대장동 관련 TF를 꾸린다는 지금 또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다음 주 예정된 국감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이슈가 최대 주목받는 이슈가 될 것으로 또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기 사퇴가 나은 선택이었을지 유지가 나은 선택이었을지 두 분의 의견도 좀 듣고 싶고요. 국감에서의 나오는 그런 비판 여론이 수습이 과연 될 수 있을 거로 보시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 사건 좀 같이 들여다보죠.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비판 여론이라는 거는 이제 공공기랑 결탁해서 업자 몇 명이 수천억을 지금 해먹은 거잖아요. 국감에 출석해서 해명을 한다고 이게 수습이 되지는 않는 거죠. 바로 환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저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상상인데요. 네. 이재명 지사가 왜 나가기로 선택을 했을까? 그거를 추측을 해봤거든요. 네.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국감에 나가서 만약에 허위 진술을 하면은 위증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울 건데 위증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결국 수사 결과로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럼 이 지사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보면은 지금 유동규까지 구속되고 김만배도 영장을 청구를 했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런 수사의 칼날이 본인한테까지 오기는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그 근거는 네.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유동규가 구속될 때 혐의가 보면은 배임이랑 뇌물이었거든요. 예. 만약에 이 지사가 여기 엮여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지사와 관련된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았고 관련된 어떤 사람이 뇌물을 줬다는 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거는 뭐 중견기업 C사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모 변호사한테 전환사채 20몇 억 줬다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그 중견기업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랑 이재명 지사하고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배임과 관련해서도 SDC 사람들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배임, 유동규가 구속된 배임에 이 지사가 관련이 됐다고 보려면은 뭐 결재를 했다던가 지시를 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사람들 소환하지 않아도 문서 압수수색만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 캠프의 판단으로는 아 이거 법적인 문제까지 내가 엮여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나가가지고는 정치적인 공세 나올 거 뻔한데 진술 거부를 할 수도 없고 뭔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네. 본인의 판단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될 리는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스크래치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봤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나가가지고는 해명을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혜영 교수께서는. 이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네. 국정감사에 어쨌든 출석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네. 굉장히 진솔하게 설명을 하고 또 해명을 해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설명과 해명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냐 여부잖아요. 그렇죠. 전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특유의 화법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꼼수에서는 정수로 받는다던가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비판한다던가. 근데 감사라는 것은 정치적 공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깝도록 객관적 자료와 근거가 또 있어야 됩니다. 수사와는 다른 영역이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어느 정도 팩트에 가까운 자료를 또 준비하고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그 지점이 굉장히 주목이 된다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뭐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수사 상황과 별개로 아마 야당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야당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과거 국정감사 보면은 숨겨졌던 자료를 국정감사 이렇게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자료를 잘 분석해서 네. 또 날카로운 질의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 측면이 좀 주목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누가 과연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설득력이. 자,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그러면 또 더 추가해 주실 의견은 없으신가요? 앞으로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요? 네. 뭐 아니면은 국감에서의 이 반응이 어떻게 결과로 맺어질까? 지금까지 뭐 네. 언론 보도만 봐가지고는 제가 그냥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국감에서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것 네. 같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충분히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당시 유동규 본부장까지와 민간업자들 간에 문제가 네. 있었다는 거는 지금 대부분 밝혀질 수 드러났단 있지만. 말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게 지금 정보가 제대로 까발려지지가 않고 녹취록만 가지고 이 얘가 이 말했다 저 사람이 저 말했다 추정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좀 답답한 면은 있는데 네. 녹취록에 나와 있는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가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추정을 할 수는 네. 없지만은 근데 그분과 관련해서 이 국감에서 어떤 충분한 그런 증거가 나올까 저는 그거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나 야당이라든지 정말 최선의 각오를 하고 여기에 임하겠지만은 지금 네. 나온 거 이상의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혜영 교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개발기획 전액 국민환수제 얘기가 나오는데 전액 환수는 제가 보기에 현재로서는 당장 도입은 쉽지는 않은데 개발 이익 문제에 대한 여론은 많이 관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관련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알고 보니 너무 많은 금액이 네. 이른바 돈잔치 성격으로 특정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금액이 오갔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개인 차원의 문제, 뭐 배임 문제, 불법 로비 문제는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또 판결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예. 이런 일이 과연 여기에만 있었겠느냐. 반복되는 문제라는 건 결국 이제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 사설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이 구조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좀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점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과연 국감장에서 그런 논의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났는데 그래도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그런 논의가 된다면 이게 뭐 정쟁 차원이 아니죠. 그건 정말 어떤 대안 차원에서 국회의 순기능이 발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한 말씀만 더 하세요. 하면 김만배 씨지 오늘 영장 청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적시된 혐의를 보면은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무슨 뭐 추가 수익 환수 조항 삭제하라 그런 것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예. 수표로 뇌물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는 8억 뇌물 그다음에 그 배임 해가지고는 구속이 되기가 쉬웠는데 증거물이 있다는 김만배랑 거죠. 비교를 해보면은 네. 상당히 내용이 난삽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700억대 뇌물에다가 횡령 50억대, 그다음에 배임 1000억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공무원의 배임은 소명하기가 오히려 쉽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민간업자잖아요. 그 결탁 부분이 소명이 될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의심이 들고 뇌물 액수도 지금 너무 크고 곽상도 50억 뇌물인데 곽상도 소환한 적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이 상당히 마음이 바쁘고 이거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라는 거는 신병 확보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수사가 이어지는 부분인데 네. 뭐 하나라도 걸려라 이렇게 좀 투망식으로 영장 청구를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발부가 될지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검찰로서도 마음이 상당히 급하고 이 수사가 그렇게 대선 전까지 질질 끌 것 같지는 마무리 않다. 지어야 그런 생각이 된다.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군요. 앞서 얘기해 주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이 문제는 지금 개발 이익 전액 환수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걸로 인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공공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민간이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을 하고 상당한 수익을 가져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분 구조별로 갔으면 되는데 1% 6% 가진 사람들이 지금 수천억을 먹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구조 자체를 민관이 합동으로 할 때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발제를 규정을 해야지 투명해야 개발 이익을 네. 전부 민간한테는 안 준다 해버리면은 앞으로 민간을 이런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를 유도할 필요도 분명히 있는데 네. 이런 의혹까지 꺾어버리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는 됩니다. 네, 공정한 배분과 더불어서 감사라든지 다른 제도 보완이 좀 더 필요하다 지금 그런 지적이시고요. 전혜영 교수께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뭐 저는 이게 100% 대안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대안 마련에 대한 논의는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지금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야당도 이제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야당 이제 그 주자들이 대장동 의혹 얘기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야당의 주자로서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다면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얘기도 좀 더 나온다면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굉장히 씁쓸한데 네. 그래도 다음번 대선 주자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좀 그렇죠. 웃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주술 얘기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이것까지 논의할 시간이 없어요. 되게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저희도 또 가보도록 하죠. 상습 아동학대 그리고 성범죄 등에 대한 지금 2차 가해 관련 양형기준 수정안이 마련이 됐는데 그 내용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아동학대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아동학대라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걸 문제시되고 공론화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최근이라는 그런 그렇죠. 말이 정확할 것 같은데 그럼 대법원 양형 기준에 네네. 이제 판사들이 선고를 내릴 때 참조를 하는 게 양형 기준인데 예. 양형 기준에 이 아동 학대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동 학대라는 게 뭐 이렇게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일반적인 학대죄 있잖아요. 일반적인 성인에 대한 아동에 대한 구분하지 않고 학대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 가중이 됐을 때 6월에서 1년 6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중되는 요소도 보니까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신고 의무자가 학대한 경우에 가중하는 규정, 뭐 상습 학대에 대해서 가중하는 규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중인자로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학대를 받은 아동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누가 학대를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는 그러네요. 지금 이걸 가중하는 기준을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아동학대 처벌법에 보면은 아동학대로 인하여 애가 다치거나 죽게 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상해의 경우에는 4년에서 8년, 사망한 경우에는 6년에서 10년 그렇게 그냥 이렇게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네.
성인에 대한 학대라든지 뭐 아동 아동에 학대를 대한, 제대로 구분을 해놓고 있지가 않고 아동 학대라는 것도 유형이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학대라는 것도. 네. 근데 그냥 아이를 어디에 가다 놓은 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학대해 놓은 거나 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지가 않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양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예. 뭐 그냥 일반적인 학대, 체포감금 뭐 그런 거 외에 아동 학대를 추가로 신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동 학대를 추가로 신설을 하고 네. 그 밑에 이제 구체적으로 아동의 특수성이라든지 학대죄의 경우에 각각 이렇게 보호하는 법익이 다른 거잖아요. 네. 체포 감금한 경우에 성적 학대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 보호 법익에 따라서 학대 그다음 그 감금, 그다음에 뭐 유기, 성적 학대 뭐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네. 구분을 일단 해놓고 그다음에 그 형을 가중할 수 있는 사유와 관련해 가지고는 네. 지금 보면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피해자 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 과정에서 사실 뭔가 압박이라든지 피해자가 그럼요.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만약에 그런 문제가 일었을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지금 이런 규정을 뒀다는 게 이번 양형기준 수정안의 특이점이고요. 네. 그럼 이렇게 유형을 다양화하고 나서 그러면은 그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몇 년형을 선고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양형위원회에서 합의를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그냥 큰 틀만 이제 좀 정리해 놓고는 그 세부적 기준은 아직 다 나온 건 아니다. 네, 정확하게 네. 선고형까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어쨌든 조금의 변화가 지금 느껴지는 거고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었기 때문에 그 양형기준의 수정안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이제 또 지금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더 보완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해 주셨지만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에 당시에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 바가 있습니다. 네. 여론이 워낙 들끓었었는데 그렇죠. 그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양형 기준이 상향돼야 된다는 네. 내용이 있었고 그거하고 별도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확대, 보호시설 확충, 경찰청의 아동학대 총괄부서를 신설하는 내용 등등이 있는데 일단 대법원 차원에서는 양형기준위원회를 통해서 실제로 수정안을 마련하려고 네.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저는 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건 있는데 그거는 국회 상황과 맞물리기 때문에 법안이 뭐 충분히 발의가 되고 논의가 되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양형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을 해서 예. 그동안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 뭐 솜방망이 처벌이다 들쭉날쭉 뭐 판결이 나온다 이런 비판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서 하려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제가 그 무리한 합의 시도로 2차 피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가중처벌받을 수 있도록 양형기준 수정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아동학대, 아동성범죄가 어떤 사례가 좀 많냐면요.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데 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정작 피해자인 아동의 의사는 무시가 되고 아동들은 사실 이 상황을 잘 인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합의가 된다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랬을 경우 피해자가 이제 나중에 이 사실을 인지했을 때 굉장히 분노하는데 네. 돌이키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세심하게 손을 보려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신 전지현 변호사께서도 지금 들여다보시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대목들도 아마 눈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법을 그대로 두고 양형 기준만 가지고 어떤 기준을 세분화하고 형량을 늘리고 이런 거는 전 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이게 법 규정을 보면은 좀 난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형법에 보면은 학대죄 있는데 학대가 뭐냐 그러면 가혹행위라 그러고 가혹행위가 뭐냐 그러면은 사안에 따라서 봐야지 판례를 참조해야지 그냥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에 봐도 네. 금지 행위로서 뭐 매매, 음행 매개 행위, 신체적인 발달을 저해야 하는 행위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좀 구체성이 없다는 구체성이 거군요. 없고 그냥 열거적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면 예. 그러면은 금지 행위가 아니냐, 아동학대가 아니냐 또 이런 의문이 들고 그렇죠. 아동학대 처벌법에는 또 이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보면은 네. 폭행부터 유기, 뭐 체포, 협박, 성범죄까지 총망라를 해놓고요. 예. 형법상에 있는 어떤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를 총망라를 해놓고 때리고 유기하는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는
아이가 죽거나 사망하면은 가중처벌한다. 근데 여기가 끝이거든요. 뭐 물론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성폭법에서 특별히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냥 이렇게 두면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일반적인 성인에 대한 학대와 아동에 대한 학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네.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라는 거는 물리적인 상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신적인 상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아이가 어떤 그 아이를 강제로 누군가가 어떤 성폭행을 했을 때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물리적인 상처가 안 남았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정신적으로 거냐? 손해배상 청구하고 넘어가고 가볍게 처벌하고 넘어가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뭐 분명히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를 법에서부터 아동 학대를 좀 이렇게 하나로 통일을 하고 학대의 유형을 열거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마지막에 좀 보완할 수 있는 뭐 기타 뭐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일단 아동의 어떤 정서적인 발달을 해줄 수 있는 행위를 전부 다 이렇게 아동 학대 유형에 포섭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가중 처벌할 것인지를 논하는 게 맞지 않나. 법부터 손을 보고 그렇군요. 양형 기준을 바꾸는 게 저는 우선돼야 순서다.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범죄 행위를 막 규정을 하다가 아동학대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아동복지법 규정하고 처벌이 낮다고 하니까 아동학대 처벌법에 또 이렇게 해놓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난삽해진 것 같아요. 결국은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네, 거라는 그때 말씀이신 거죠. 하는 네, 바람에. 근본적으로 조금 전체 법 안에서의 아동의 문제를 조금 더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시고 이 한계를 양형 기준을 만드는 것이 조금 더 빠를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법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여야가 이른바 정인이 사건 관련 법안을 진짜 막바지에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예. 합의가 된 것도 너무 국민적 공분이 높고 왜 이런 법안들을 논의도 안 하다라는 여러 약간 떠밀린 측면이 있거든요. 아동 문제에 관한 것이 항상 뒤로 가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뭐 저도 말을 했는데요. 양형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고 현장에서 맞아요. 어떤 발생한 여러 거를 보완적인 측면도 있고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라던가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뭐 충돌되는 부분, 네. 미진한 부분, 추상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또 어떤 부분 혹시 또 전지현 변호사께서 더 얘기하실 부분이 끝으로 더 있으신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칠곡 무슨 계모 사건 네, 그런 게 기억납니다. 있었어요. 네. 그 이후부터 이런 아동 학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을 했는데 예. 아직까지는 이런 뭐 제도가 개선되는 거에 비해서 일반적인 상황이 못 따라가고 있기도 하고 뭔가 남의 가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제도 자체도 정비가 안 된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뭐 대선 후보들 토론을 하는데 분명히 한 번쯤은 나올 맞아요. 만도 한데 여기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게 젠더 갈등이라든지 그런 문제보다 아동학대는 확실히 좀 더 접근하기가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대한 논의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지금 뭐 부동산 제도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지만 지금 아동 학대 문제, 아동에 관련된 그런 제도 마련에 대해서도 이번 대선에 과연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네 우려 반 또 기대 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